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을 바로잡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치는 직업.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나보자. 가늘고 약한 하늘의 실이 서로 맞물리며 면직물이 되기까지 생활 속 도구의 흥미로운 탄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 재미와 배움이 공존하는 이색 한방 체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해주는 무한상상 직업 시간인데요. 오늘의 직업은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과 같은 존재, 반려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습성과 심리를 정확히 알고 이상행동을 하는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해 바로잡는 사람,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로 동물들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데요.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 그 특별한 직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도심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았지만 맑은 공기와 함께 자연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곳.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견들의 호랑이 선생님, 이찬종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곳엔 이상행동으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반려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각양각색의 견공들. 분명 주인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앞에선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동물행동 교정 기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직업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한 적성에 관한 것입니다. 소장님, 이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는요, 이 제일 먼저 강아지에 대한 심리 상태,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습관이 든 거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동물 훈련사나 동물 커뮤니케이터도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차이점일까요?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이전 동물 심리 상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려견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자기네들이 어려서 겪었던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교감을 통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동물 행동교정 전문가들은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이 행동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아이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두 직업이 공통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친화과정,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어떠한 심리적인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똑같다고 봐야죠. 치료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는 보통 문과라든가 이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이렇게 특별하게 어느 과에서 가기 쉽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보면은 애완동물학과라고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기를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성격은 보통 이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나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성격이 활발한 사람. 밝은 성격을 가져야지만 반려견들도 밝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 보통 애견 훈련사라고도 하는데요. 훈련 과정에 행동 교정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핵가족과 싱글족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추세가 늘면서 행동 교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려견의 이상 행동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이러한 반려견의 이상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주인과 보다 원활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반려견의 이상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가 뽑은 반려견의 이상 행동 유형 3가지. 하나, 혼자 있으면 짖는다. 둘, 사람이 만지면 괴성을 지른다. 셋, 무조건 물고 본다. 홀로 남겨져 있으면 누군가 올 때까지 계속 짖는 이상 행동. 제가 다가가자 짖는 것을 바로 멈추고 꼬리를 흔들며 안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쿠키.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목이 쉴 때까지 짖는다고 하는데요.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쿠키의 행동, 교정이 필요하겠죠? 쿠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요? 쿠키는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은 주인이 나가면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짖거나 아니면 물어뜯거나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외로움을 짖는 것으로 표현하는 쿠키. 주인이 항상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쿠키 기다려. 쿠키의 행동 교정을 위한 핵심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 확보입니다. 작은 방석이나 이동장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요. 나만의 공간에서 주인의 품과 같은 안정감을 느낀다면 혼자 있어도 짖지 않는다고 하네요. 크레이트랑 방석은 포인트 훈련은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서 견주님이 나갔다 와도 자기만 이렇게 견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크레이트랑 이렇게 방석을 통해서 편안하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반려견의 이상 행동.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이 만지면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는 행동입니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다가올 수 있게 이제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지는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 왔을 때 무리하게 만지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터치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길에 두려움을 느끼는 두부. 전문가는 두부가 지금의 주인을 만나기 전 누군가에게 학대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두부에겐 사람의 손길이 폭력의 시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이러한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부와 같이 어두운 과거를 지닌 강아지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한데요. 행동 교정의 포인트는 강압적인 태도를 최대한 제거한 자세로 심리적인 압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두부도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시선 아래 누워있는 전문가에게 다가가 긴장을 풀더라고요. 수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건으로 몸을 조금씩 들어올리는 훈련을 반복하면 사람 손길에 대한 두려움을 차차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이상 행동, 마지막 유형은 무조건 무는 행동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버리는 코코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코코와 같은 이상 행동은 순식간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이러한 이상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훈련 방법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코는 왜 사납게 무는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얘가 어떤 강한 성격에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내성적인 마음에서, 그러니까 소심한 마음에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사람과의 친화가 가장 중요해요.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들의 어떤 경계도 많이 하고 소심한 마음에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만지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서서히 처음 단계는 먹을 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먹을 거를 줌으로써 내가 경계를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 소심해서 경계를 풀지 않는 반려견들에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다가간 상대에겐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등으로. 다음 단계인 소심한 성격의 강아지들은 만지려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쓰다듬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등으로는 자신을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외로워서 짖고 사람이 때릴까봐 괴성을 지르고 소심해서 무는 반려견들. 이러한 이상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한 심리 상태.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라면 반려견들의 행동 교정 훈련을 위한 동물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사람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와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발생하는 이유는요, 주인이 어떤 명확한 선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때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이 아이들은 반려동물이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입장 차이를,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높이 시선이 동물로서 어떠한 그 시선을 바라봐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주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역할 이외에도 특수목적견 훈련도 맡고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독입니다. 전문가와 호흡을 척척 맞추며 디스크독을 즐기는 이 선수의 이름은 조로. 디스크독은 주인이 던진 원반을 애견이 공중에 뛰어올라 받아오는 대표적인 애견 스포츠로 개의 사냥 본능을 이용한 경기인데요. 스포츠독 조로의 멋진 모습을 잠시 감상해볼까요? 사람식은 이제 스포츠 올림픽 경기가 있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룰 안에 스포츠 도구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어젤리티, 프리스비, 플라이볼, 썰매 경기라든지 개와 사람이 함께 즐기면서 뛰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말합니다. 경공의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을 자랑하는 스포츠도 사람과 함께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훈련이 필요할 텐데요. 스포츠독은 어떻게 키워내는 걸까요? 보통 이제 스포츠독으로 활용되는 것은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는 거거든요. 프리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바이라 집중력, 지휘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개가 낚아채는 이런 훈련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개를 훈련시킬 것인가, 그 퍼피 강아지 시기에 강아지 선정을 합니다. 견종 특징과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징, 그다음에 훈련성을 전부 조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훈련 룰에 적용을 시킵니다. 잘생긴 얼굴, 쭉 뻗은 다리의 주인공. 마리는 또 다른 특수 목적견입니다.
가자, 따라. 소장님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마리. 특별한 훈련 장소가 필요한 걸까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훈련소 인근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인데요. 사람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야생의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 알고 보니 마리는 인명구조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명구조견 마리의 능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저의 채취를 낙엽 위에 살짝 남기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경사를 오르다가 쓰러진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리는 시선을 가려놓아 저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 마리, 찾아. 과연 저를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채취를 탐지해 조금의 지체 없이 달리는 마리. 왔다 찾아. 마리는 곧바로 저를 찾아낸 다음 소리를 내 위치를 알립니다. 산속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인명구조견의 능력, 놀랍지 않나요? 이 아이는 주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이 시체 탐지라든가 인명 구조.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어떤 치매 환자들이 집에 나가서 길을 찾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 어떠한 인명 구조, 그 다음에 시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는 범행 도구, 이런 거를 찾는 데 주된 훈련을 받고 있고요. 인명구조견 마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을 땐 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의 성과로 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마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러한 포상 과정은 특수목적견 훈련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행동교정 훈련부터 특수목적견 훈련까지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의 일이란 한시도 빠짐없이 경공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문가들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개인주의라든가 인간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교감을 하고 이 아이들의 어떠한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애견 훈련사들이라는 거죠.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 반려견, 동물 조련사를 꿈꾸는 사람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은 앞으로 미래의 최고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분석가. 반려동물들이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치는 훈장님.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돕도록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기술을 전하는 선생님.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분명한 점은 반려동물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의 하루를 살펴봤는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선 훈련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멋진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목화솜으로부터 한 올의 실이 나오고 가느다란 실들이 서로 맞물리며 이루어내는 조직. 그 조직이 모여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면직물인데요. 면직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면직물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전주의 한 재직 공장.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 곳에 가득 걸려있는 순면실인데요. 앞뒤로 촘촘하게 걸려있는 수많은 실들이 하나의 원단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면직물은 직물 설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올수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약 500개에서 640개의 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원단 제조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 올의 실을 하나의 빔에 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경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직물 설계에 맞춰 필요한 실의 올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실이 엉키지 않도록 고르게 감아주는 과정입니다. 실은 매우 가늘어 한 번 엉키면 실을 가르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물을 짜임새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 올의 실이 하나의 패로 완성됩니다. 이어지는 과정은 호부 과정. 감긴 실에 풀을 칠하고 건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접착성이 좋은 풀을 만들기 위해 폴리비닐 알코올과 전분을 섞어 섭씨 100도 이상의 열로 풀을 끓여내는데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증기가 늘어남에 따라 접착성이 좋은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풀이 완성되면 감아놓은 실에 고르게 바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재직에서의 원사의 풀을 먹이는 호부 공정은 재직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직 속도가 빨라지고 가는 실을 사용, 고밀도화됨에 따라 실에 강력을 부여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순면실은 짧은 섬유의 집합체로 섬유의 꼬임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실의 강력이 약하고 잔털이 일어나 원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끊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재직의 속도에 따라 끊임없이 운동하는 잔털은 서로 부딪히며 정전기를 발생해 조직의 짜임을 방해하는데요. 실에 풀을 바르면 모든 잔털이 실 본체에 고정되어 마찰을 견딜 수 있도록 강력을 높여줍니다. 풀이 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잔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의 중간이 비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실의 끊김을 막아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걸쭉한 풀에 실이 엉키지 않도록 팽팽한 장력을 이용해 풀통을 통과시켜 바릅니다. 실은 곧바로 건조 단계를 거치는데요. 건조 실린더를 통과하며 도포한 풀을 말립니다. 건조 단계에서는 열이 너무 높거나 오래 노출될 경우 수분이 모두 날아가 끊어질 위험이 높고 실의 물성이 변하기가 쉬운데요. 실의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의 건조 실린더에 각각 섭씨 100도에서 125도 사이의 온도를 정해 순차적으로 건조합니다. 이렇게 풀칠 과정과 건조 단계를 거치며 기본 처리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호부 과정을 거친 실은 실의 꼬임 방향으로 돌돌 말리지 않고 빳빳한 강력을 유지하는데요.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이번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경통 작업으로 재직기의 부품에 순차적으로 실을 꿰는 준비 과정입니다. 실을 정확히 꿰어놓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먼저 일정한 양의 실을 기계 부품과 연결하는데요. 세로 방향의 실을 먼저 준비합니다. 연결된 실은 배열과 밀도를 정하는 촘촘한 빗살 형태의 부품에 다시 연결하는데요. 이 과정이 재직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직이란 무엇일까요? 실을 원료로 사용해서 천을 짜는 과정을 얘기하며 세로 방향의 실을 경사하고
가로 방향의 실을 유사라고 합니다. 이 경사와 유사 두 가지 실이 교차되어서 천을 이루는 과정을 재직 공정이라고 합니다. 재직 과정. 가로실과 세로실을 교차하여 원단에 짜임을 주는 단계. 실을 이용해 직물을 만드는 기술에는 편직과 재직의 기술로 나뉘는데요. 편직은 실로 뜨개질한 것처럼 짜는 기술로 흔히 니트를 만드는 기술에 사용하고, 재직은 세로실과 가로실을 순서에 따라 서로 엇갈려 끼우는 방식으로 평면적 구조로 된 천이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연결한 부품이 번갈아가며 위아래로 움직이면 벌어진 세로실 사이로 가로실이 끼워져 조직이 짜여집니다. 세로로 배열된 실이 빠르게 천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죠? 세로실이 연결된 부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 원단의 짜임 모양이 달라집니다. 즉, 원단의 무늬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로실 사이에 가로실을 쏘아주는 기계입니다. 가로실이 빠르게 쏘아집니다. 가로실이 끼워지면 곧바로 짜인 천까지 밀어주는데요. 실 사이의 밀도를 높여 견고한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연경 과정. 연경 과정이란 재직이 완료된 직물이 추가적으로 생산이 필요할 경우 실의 끝부분에 새로운 실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 역시 일일이 선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미 재직에 사용된 실의 끝부분을 실이 엉키지 않도록 꼼꼼히 빗질합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실이 엉켜서는 안 되는데요. 팽팽하게 간격을 맞추어 정리할 실을 같은 방법으로 빗질한 새로운 실에 맞추어 위아래로 정렬합니다. 가지런히 정렬된 실은 기계를 통해 묶어 연결되는데요. 한 올 한 올 엉키지 않게 잡아내고 이어서 빠르게 묶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고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직이 끝나면 검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직물의 결점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단계. 이 과정에서는 결점이나 오염, 흠을 가려내 수정하거나 제거하고 원단의 품질을 판정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결점이란 기계의 부품에 의해 생기는 흠, 실이 늘어지거나 올이 빠진 채 짜인 것 등 품질을 낮추는 모든 불량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점의 상태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비로소 재직 공정이 끝이 나는데요. 완성된 면직물은 속옷부터 셔츠, 가방, 침구류 등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정을 통해 하나의 면직물이 완성됐습니다. 힘없이 끊어지는 한 올의 실. 하지만 그 한 올의 실을 꿰고 엮어주는 정밀한 기술이 더해져 또 다른 소재로 탄생됐는데요. 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그 견고한 조직이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 허준 선생이 태어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조선시대 최고 명의였던 허준과 또 미래의 허준을 꿈꾸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최고의 의학서적 동의보감을 집필해서 서민들을 위한 인수를 널리 베풀었던 의학의 성인 구암 허준. 그런 허준 선생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한의학을 몸소 배워보는 시간. 오늘 유쾌한 과학에서 함께합니다.
허준 선생의 고향인 서울 강서구에는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의 위대한 업적과 유물을 볼 수 있어서 예비 허준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 번쯤 들리는 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찾은 날에도 아침 일찍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는데요. 전시실 입구에 걸린 초상화 속 허준 선생이 인자한 미소로 학생들을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왕의 곁을 지키는 어이가 되기까지 허준 선생의 업적과 생애가 오롯이 담긴 전시를 보면서 드라마틱한 인생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마치 TV 사극을 보는 것처럼 공감되고 그에게 친근한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두창이 마마라고도 손님이라고 두창이라고 한데 획기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31살 때 이분은 내의원에 들어갔는데 승승장구 3번을 타요. 마지막 평생을. 동의보감까지. 그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의 의관들이 중국 의서를 참고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던 시절. 허준홀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의서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10년에 완성된 동의보감. 병의 종류와 치료 방법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그 당시 획기적인 의학서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동약의학의 보배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이 널리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자를 모르는 평민들도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수백 년 동안 의학자들의 필독서로 전해 내려오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동의보감은 우리가 먹는 풀이나 과일, 곡식을 약초와 약재로 소개하면서 그를 이용한 치료법을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백작약과 숙지황, 당귀와 황기를 달여서 감기에 걸리면 먹는 쌍화탕을 만들고 백복신, 원지, 석창포와 같은 귀한 약재로는 머리를 맑게 하는 총명탕을 그리고 30여 가지의 약재로 만든 긴장원화제 우황청심원까지 이들 모두 동의보감을 통해 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한의학 처방법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은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국의 비싼 한약재 대신 우리 땅에서 나는 한약재 처방법으로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 동양 의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점이 인정돼 의학서적으로는 최초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이 발간된 지 어느새 40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오늘 하루 허준의 발자취를 느껴본 학생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서 그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을까요? 허준이 많이 책을 썼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약초가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일부분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책을 많이 쓰고 한약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약초와 약재를 약으로 만들 때 필요한 기구, 의약기를 모아놓은 방에 들어서자 지금은 보기 힘든 각양각색의 도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약 저울 보이시죠? 약재의 무게를 측정했던 기구라고 합니다. 킬로그램, 그램이라는 단위가 없던 옛날에는 푼, 돈, 양이라는 단위를 써서 무게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은 한의학 치료의 기본. 특히 침을 보관하던 침통은 침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갈아 만든 갈돌과 갈판은 약재를 빻거나 즙을 낼 때 썼다고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내원의 의관이 돼서 직접 약재를 갈아보는 학생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약초를 찢지 말고 정성스레 갈아야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재 직접 갈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냄새가 되게 향긋해요. 냄새가. 그리고 재밌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진짜 갈았다고 하는데 이 가루가 잘 안 부서지고 좀 단단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허준과 그의 저서 동의보감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다면 이번엔 직접 허준이 되어 약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한의약,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화학치료 대신 인체의 면역력을 키우는 자연적인 치료법을 택한 한의학. 학생들은 자연에서 구한 재료들이 몸에 좋은 한약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한방떡 동의보감에 나오고 있고 우리 앞에 구선양도구에 구자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아홉, 구, 이 9가지 재료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세종대왕 때부터 왕실의 건강을 위해 즐겨 먹었던 궁중영양식 구선왕도고. 9가지의 약재로 만든 가루 형태의 떡인데요. 그 가루로 음료나 죽을 만들어 먹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구선왕도고는 정신을 보양하고 원기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판 구선왕도고 만드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재료들만 있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몸에 좋은 한방 과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방법도 참 쉽습니다. 먼저 버터에 설탕을 넣고 녹이고요. 거기에 또 달걀 노른자를 넣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은요. 밀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구선왕도고 액자를 넣고 잘 섞는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오븐에 188도 15분 정도 굽는다. 구선왕도고는 원래 구선왕도고 약재 가루에 맵쌀을 섞어서 만든 떡이지만 오늘은 맵쌀 대신 밀가루를 넣어서 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달걀 노른자를 섞으니까 예쁜 빛깔의 노란색으로 변했죠? 여기에 밀가루와 약재 가루를 넣고 또 한 번 골고루 섞어줘야 합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마지막으로 과자 모양을 만드는데요. 꼬막손으로 오물조물 정성껏 만드는 우리 친구들. 마치 꼬마 한의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 상태로 오븐에 넣고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선왕도고가 모두 익을 동안 또 다른 한약, 총명환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총명환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 나올까? 조선시대. 무슨 책에 나올까? 동의보감, 맞아요. 자, 총명환이란 귀 밝을 총, 눈 밝으며 구술환. 귀가 밝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그러면서 구슬처럼 생긴 약이에요. 백복신, 감초, 산삭, 석창포, 용안육, 원지. 이름부터 낯설은 6가지 약재를 빻은 가루에 꿀을 섞어서 구슬처럼 빚으면 총명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약재들의 이름도 배웠겠다. 이제 씹고 맛보는 시간. 나무처럼 생긴 감초는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지만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단맛이 나다가 나중에는 씁쓸한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한약 총명환 만들기.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간 가루에 꿀을 섞어주면 끝. 그리고 콩알만큼 떼어서 동그랗게 빚으면 총명탕. 아니죠. 바로 총명환이 완성됩니다. 네, 약간 쓸 것 같기도 하고 달 것 같기도 해요. 하루에 3알씩 먹으면 효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몸에 좋은 약이 쓴가 봅니다. 이거 만들어서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엄마한테 왜 드릴 거예요? 엄마 건강하라고요. 아버지. 왜 아버지한테 드릴 거예요? 일하시니까. 힘내라고.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어린 친구들. 효심 가득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총명환을 만드는 동안 오븐에 들어갔던 한방과자 구선 왕도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노릇노릇한 게 보자마자 군침이 나오더라고요. 냄새는 일반 쿠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달달한 한방과자의 맛에 푹 빠진 친구들. 자꾸만 과자 봉지에 손이 가는데요. 몸에 좋은 약재로 만들어서 많이 먹어도 첨가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일반 쿠키처럼 달콤하면서도요, 한약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만으로도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요즘 아이들 약 먹기 싫어하는데 만약 이걸 과자로 만든다면 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구선 왕도구라고 해서 이름이 좀 어려워서 낯설었는데 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 아이가 직접 만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진 마음씨가 본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참된 인술을 실천한 의원 허준. 그가 후대에까지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분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병까지 치료했던 진정한 명의였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사람 같아요. 되게 훌륭하시고 존중해야 되는 사람 같아요. 허준 같은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동의보감이 탄생한 지 4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의학계에서는 동의보감의 전통적인 의학 지식과 현대 의학 기술을 통합해 집대성한 신동의보감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요. 조만간 업그레이드된 동의보감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제2, 3의 허준의 등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